네, 반갑습니다. 책 보는 그리고 여자. 강사님 죄송한데 저 호스트 지정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아, 나머지 네. 컨트롤 할게요. 호스트 정 어떻게 하죠? 그린 성장 최우선에다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책 보는 고맙습니다. 여자 최나겸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저희들이 뵀는데, 7월 달에 좀 선선한 날씨에 뵀는데, 이제 한 무더위가 돼버렸네요. 한 달 만에 뵈니까 상당히 오랜만에 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처음 들어오셔도 되고, 계속 들어오셔도 되고, 아무 상관없이 자유스럽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무슨 책을 하고 있는지 잠깐 저희가 세 번을 했거든요. 세 달 동안.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연계성이 있다고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세 번 동안 무엇을 했는지 빠르게 한번 보고 오늘 한번 해볼게요. 저희들이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했습니다. 이제 환자혁명은 조한경 씨가 쓴 책인데요. 미국에서 기능의학 의사 선생님이세요. 기능의학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단순히 질환의 증상만 억제하는 의학이 아니고 문제의 근본 원인과 메커니즘을 찾아서 인체 스스로 본연의 치유 능력을 회복하는 생리적 균형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의학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대체의학 아시죠? 대체의학과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 치료를 다 거부하고 완전히 자연 치유만 하냐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왜 병에 걸리고 내가 이렇게 아픈지 그 원인들을 자꾸 파악을 해 나가면서 병원 치료도 하고 또 그 식이요법이나 다른 것들에 관해서 몸의 균형을 사이클을 찾아가는 그런 의학을 기능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의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져 가고 있는데 그 기능의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조한경 미국에서 활동하는 기능의학 의사 선생님이 쓴 환자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자, 건강해지려면 여러분들 딱 내가 건강이 좀 나빠. 병원 건강검진에서 이렇게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나왔거나 막 뭔가가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딱 우리가 아, 나 이제부터 건강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또는 이런 분도 계시죠. 한 달 뒤에 건강검진을 받아. 그래서 한 달 동안 밥도 정말로 적게 먹고 소식하고 술도 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건강관리 수치를 좋게 하는 걸 목표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다 좋은 방법인데요. 이 건강은요, 내가 나빠진 만큼 다시 회복하는 것도 많은 종합적인 요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려고 막 헬스장 가서 뭐 근육 금방 만든다고 해서 근육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뭐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하려면 이 종합적인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비로소 무언가가 구조적으로 잡혀가고 스트레스를 제어할 수 있는 멘탈적인 거, 그리고 영양요법, 화학적인 치료법이 겸비되어야만 그제서야 우리 몸은 내가 본연으로 가지고 있었던 정상 사이클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아프시다면 나는 내 사이클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자꾸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뭘 몰라서가 아니고 다 잘 알고 계시는데 그걸 한 번 더 반복하고 자꾸 자극받고 이렇게 우리가 건강을 찾아가자 이런 의미에서 마련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막 건강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책을 함께 읽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함께 건강을 찾아가는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프게 되면 먼저 내가 왜 아프게 됐는지 원인을 찾을 생각을 잘 못합니다. 머리가 아파? 아, 진통제 어딨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머리가 아플까? 오늘 음식물이 체해서 오바이트해서 머리 쪽으로 소화가 안 돼서 머리가 아픈 건지, 아니면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머리가 아픈 건지, 또는 누구하고 스트레스가 있어서 좀 성질을 냈더니 머리가 아픈 건지, 아니면 쓸데없는 번뇌로 가득 차서 이 앞에 전두엽이 아픈 건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증상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지금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빠르게 내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모르니까 그래요. 머리가 왜 아픈지 원인을 잘 몰라요. 그거는 의사나 한의사나 약사나 의료계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내 머리가 아픈 걸 내가 왜 알아야 돼? 그냥 약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누구한테 그 손상이 갈까요? 고스란히 나 자신한테 그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은 상당히 우리 삶에서 소중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그 초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까지 다 그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학교 다닐 때는 지식적인 공부를 많이 합니다. 지식적인 공부. 그래서 영어가 어떻고 수학이 어떻고 국어가 어떻고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아니면 내 직장을 좋은 걸 가기 위해서 지식 공부를 많이 해요. 하지만 사회에 흘러 들어왔을 때는 그 지식 공부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공부해야 되는 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들이에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들이 뭐가 있을까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지식, 경제적인 지식 또요. 건강에 대한 지식, 건강 지식 또요. 음, 일상생활에 대한 일상생활에 대한 지식 또. 부동산 대인관계에 지식, 대한 지식. 어? 대인관계. 경아님 대인관계라고 하셨죠? 네, 네네. 네. 인간관계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지식. 자녀 교육에 대한 지식.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지식들인데 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받지 못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러한 교육을 저희들은 받아야 됩니다. 그게 어른이 받아야 되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생물학적으로 자꾸 살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질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지식들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모임이 저희 천천천 북 콘서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초청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여러 가지 루트에 생활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강의들을 많이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프게 되면 먼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결정짓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진짜 음식을 먹어라. 영양적인 거, 병균이 아니고 몸의 내부 환경이 문제다. 면역 시스템에 관해서. 코로나가 오지만 앞으로는 코로나가 왔지만 앞으로는 코로나보다 더한 전염병이 창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방접종이 전부일까요? 백신이 전부일까요? 백신 맞아도 면역이 없으면 사람이 다 쓰러지거든요. 이제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개인 면역을 어떻게 챙기느냐에 따라서
코로나보다 더 더한 전염병이 와도 내 자신의 면역을 내가 지키고 있다면 좀 더 덜 두렵겠죠. 그리고 잠자는 거, 스트레스,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을 결정짓는 5가지 요소들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최대한 자연식을 먹자. 우리 한국 음식, 오늘 오전에 제가 그 건강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와인과 막걸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서양식이라고 하면 약간의 그 사대주의 사상이 좀 있어가지고 남아 있어서 다 좋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와인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보다 막걸리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훨씬 많다는 연구 결과를 오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막걸리에는 그 상어에 들어있는 간유, 그 기름, 간에 들어있는 기름, 스쿠알렌 성분이 200배 정도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냥 흔하게 생각하는 동양적인 것들을 아주 촌스러운 것들로 취급해버리고 막 서양적인 거를 상당히 고급스럽고 세련된 걸로 했던 우리의 그런 사대주의 문화들이 우리의 밥상을 다 건강을 다 망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제 미국에서 많이 유행됐건 패스트푸드 같은 걸 많이 먹고 살고 있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정말로 한국적인, 동양적인 동양적인 나물, 동양적인 양념 이런 것들이 정말로 좋은 식사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하지 못한다면 종합 비타민 같은 걸로 대체를 잠시 하다가 시간이 좀 나고 삶의 여유가 좀 생기면 바쁨이 좀 가라앉으면 그때는 동양적인 식사로 우리가 대체를 하자라는 얘기 했었고요. 잠은 정말로 훌륭한 리셋 도구이기 때문에 잠자는 거를 아까워하지 마셔라. 잠을 무조건 많이 자자.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많이 웃자. 그래서 꾸준한 자기 변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기를 변화시키자. 다 버려버리자. 중금속도, 쓰지 않는 물건도, 내 마음의 두려움도. 뭔가를 자꾸 채우려 하기보다는 버리는 습관을 가져가는 것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이 우리들의 최고의 날이다라는 얘기했고요.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90%는 건강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지 않으면 내 집안 식구들한테 웃음이 나오지 않죠. 맨날 짜증만 내게 되죠. 막 날카로운 걸로 변해버리고 모든 게 다 싫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정말로 잘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픈 곳이 생기면 약을 먹기 전에 아픈 원인을 찾아라. 자, 지난번에 한 얘기입니다. 당뇨가 걸렸어요, 내가. 비만해요, 우울해요, 관절 질환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뭘 찾죠? 뭘 찾아요? 내가 좀 아파. 그럼 뭘 찾아요? 약. 약을 찾아요. 그리고 건강식품을 찾아요. 그리고 뭔가 운동을 막 하러 나가요. 그러다가 건강이 좀 괜찮아지면 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당뇨는 원인이 뭘까요? 당뇨가 음식. 걸리는 음식이죠. 비만은 왜 비만할까요? 생활 습관. 생활 습관. 많이 먹는데 많이 배출을 아니지. 해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비만한데 그걸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지난번에 건강 분석을 하다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다이어트 약을 한약이라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먹었대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간경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간경화 초기여가지고 서울로 병원을 다니게 됐더라고요. 다이어트 한약 때문에. 그래서 한약이 독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알았대요. 양약은 나쁜 거, 한약은 그래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약을 잘못 먹으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한약은 죽습니다. 면허가 있는
거는요, 위험하기 때문에 면허가 있는 거예요. 의사 면허, 한의사 면허가 없으면 그 약을 취급할 수가 없어요. 그렇단 이야기는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죽을 수 있다는 얘기는 독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그렇게 살 빼려고 함부로 그걸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식이 없는 거죠. 비만이 왜 걸렸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다른 거에 의존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관들, 그걸 다 버리셔야 됩니다. 우울증이 왜 왔냐면 생각을 체질적으로 우울한 것도 있지만 생각 습관이 계속 우울증화 될 수밖에 없는 생각 습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울하다 싶으면 일정 정도 가라앉지 않아, 내가. 그러면 생각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꾸 못하고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생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긍정적이고 에너지틱하고 변화하는 습관으로 바꿔줘야만 그나마 우울 기운이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계속 자책하고 나는 이래, 나는 왜 그래라고 한다면 해결이 안 되죠. 그걸 다시 또 다른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겠죠. 관절 질환은 우리 어른들이 우리가 이제 겪어야 될 문제예요. 관절 질환은 왜 걸릴까요? 무릎이 왜 아프고 허리가 왜 아프고 목이 도대체 왜 아픈 거예요? 등 근육 자세. 네. 염증, 근육, 자세. 이것 때문에 생깁니다. 내가 계속 자세가 거북목 자세를 일하고 허리 펴지 않고 등 근육 꺾어지고 여기 목덜미 대추 7번 밑에 이만큼 혹이 나오게 내 생활 습관이 가져가고 이러면 당연히 염증이 많이 생기고 지방 조직이 뭉치다 보니까 흐름이 좋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그게 스트레스에 의해서 다시 또 굳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나는 계속 약만 찾고 있는 거죠. 너무나 다 응급처방만 하고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이런 오늘 북콘서트에 들어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몸의 건강한 습관을 만들자. build good habits.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자라는 얘기인데 책을 통해서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들이 추구하는 문화예요. 그냥 혼자 책을 읽기도 어렵고 그리고 혼자 책을 읽으면 좀 위험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이나 내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만 책을 이해하기 때문에 잘못 읽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내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책은 이렇게 함께 읽어보자 라는 취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암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암. 여러분들, 암 너무 어려우시죠? 암 무서우시죠? 저도 무서워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면서 암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또 생각을 해봤는데 항암제 유통구조 지금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정숙 님이 계속 오디오 연결이 안 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그 암에 걸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도 진단을 일단 받은 다음에, 네. 학세를 떠나서 산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진단을 받은 다음에 속세를 떠난다. 그러면 우리 호선님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이 현대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먹거리도 안 좋고 그랬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나름 스트레스가 있죠. 네네.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죠, 저희들이. 저희가 막상 남이 암이 걸렸을 때 쉽게 얘기해도 우리가 만약에 암에 걸리면 정말 이건 만사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이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정말로 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건 우리가 아직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또 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건 다르죠. 그래서 오늘 암에 대해서 깊게는 모르겠지만 잠깐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암에 걸려서 병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항암제 유통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의사분들이 이제 암에 걸리면, 그러니까 당뇨에 걸리면 의사분들이 벤치를 뽑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의사가 내 목숨을 다 살려줄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항상. 한의사가 나를 다 낫게 해줄 거야. 라는 착각을 해요. 뭐 그런 분들도 계셔요. 정말로. 이국종 같은 의사님들은 정말 자기 살신성인에서 환자를 살리는 분이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오면 자기의 벤치를 하나 뽑는다는 얘기는 평생 당뇨병 고혈압 약을 나는 이 사람들한테 처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환자를 마케팅 전략으로 의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들이 우리한테 장사하는 거 모르세요? 의사님들이 나를 진정으로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주실 것 같으신가요? 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항암제 유통구조를 보면요. 여러분이 암에 걸리면은요. 암 전문의가 약을 200만 원 주고 제약회사에 주문을 합니다. 뭐 이거는 다 다를 수 있는데 이 조한경 씨가 쓴 책의 내용이에요.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이거는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면 저도 반박할 말이 없는데 조한경 씨가 미국의 예를 든 겁니다. 암 전문의가 200만 원 주고 주문을 해서 환자한테 1,200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의료보험을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가 일부 삭감을 하고 9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이게 보험으로 다 1,200만 원을 이제 주는 거죠. 그럼 삭감을 하고 900만 원을 지급을 하면 그 병원과 암 전문의가 450만 원씩 반반씩 나눠 갖는다. 그래서 항암제만이 의사가 직접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의약품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건 미국의 예입니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암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태도가 우리가 목숨을 다 그분한테 걸 만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예전에는 선생님이 진정한 선생님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내가 마케팅에 병원 마케팅에 일정 정도 속는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셨을 때 내가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땅콩 의자에 앉아서 제 목숨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 목숨은 모두 당신한테 달려있어요.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항암을 할 것인지 안 하고 수술만 할 것인지 아니면 수술도 안 할 것인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암을 하는 건 1세대는 이제 독성 항암제를 쓰고요. 물론 수술요법, 방사선요법 다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항암요법인데 1세대는 독성 항암제를 썼었고 2세대는 표적 항암제 많이 들어보셨죠? 보험회사에서 암보험 들으세요. 표적 항암을 하는데 몇 천만 원이 나와요. 막 이렇게 권유하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표적 치료라고 그래서 그 부분만 표적으로 해서 암을 죽이는 걸 항암이라고 하고 3세대는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면역 항암제가 많이 유행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너무나 고가예요. 암 환자나 뭐 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그 혈관 질환 환자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내가 뇌경색이나 심장과 관계된 혈관 질환에 딱 되면요. 병원 치료를 받게 된 경우 2억에서 3억 정도 듭니다. 혈관 질환은 너무 길게 시간을 봐요. 그리고 잘 낫지도 않고 암도 마찬가지죠. 암도 너무나 많은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면역항암제는 1회에 3천만 원. 그러면 이제 한 달에 4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정도 받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1억, 3, 4, 12, 1억 2천만 원 정도에 한 달에 써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 친구 어머님이 온열요법을 이제 폐암에 걸리셔서 말기에 온열요법을 병원에서 권유를 받았는데, 여기요. 여기도 일주일에 음, 1,200만 원. 홈으로. 어, 일주일에 1,200만 원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안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넘어가 버렸네. 자, 그래서 그 면역 항암제 최근 잠깐만요. 음, 면역 항암제에 지금 약간의 문제는 뭐냐면 과다할 경우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자가 면역 질환에 더 노출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면역 물질을 만들어서 내 몸을 보호하는 건데 과다할 경우 이런 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들이 이렇게 완전 고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하고요. 요즘에 이제 건강보험이 있어서 다 해줘라고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그 이외에 치료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암은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우리가 최대로 안 힘든 거고 건강학적으로 돈도 덜 드는 거죠. 그래서 암은 사형 선고가 아닌 몸의 경고 신호다. 여러분들 암에 만약에 내가 걸렸다 그럼 너무너무 막 정말 두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몸의 경고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래요. 암은 응급 상황이 아니고 만성질환, 대사질환이다. 내가 암이 1cm 정도 우리가 커졌을 때는 5년에서 10년 정도 사이에 전에 암이 걸려서 1cm가 커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뭘 잘못 먹어서가 아니라 과거에 나의 모든 것이 잘못돼가지고 암세포가 커진 거죠. 그러니까 만성질환, 대사질환 받고요. 자, 암 사망률 한번 볼게요. 난수암은 67%, 췌장암은 98%, 전립선암 69%, 직장암 91%, 위암 98%, 대장암 93%, 식도암 100%, 신장암 92%. 거의 이제 이런 암들은 그냥 걸리면 거의 다 사망하는 암들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초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자꾸 뭔가가 이렇게 이상 증상이 있고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내가 왜 그러지라고 원인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계속 누적시켰을 때는 상당히 안 좋은 반응이 나타나죠.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암 치료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암에 걸리면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격과 스트레스 관리고 두 번째는 영양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말로 이제 잘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을 때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잘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다 어차피 죽지만 좀 덜 늦게 좀 암에 걸리고 덜 늦게 혈관 질환에 걸리면 좋잖아요. 60대 때 치매 걸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성격과 스트레스 관리는 면역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제일 먼저 디톡스 해야 될 것은 뭐래요? 머리. 머리! 머리. 머리입니다. 생각, 정신, 영혼, 감정 청소를 해야 된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이해 가세요? 제일 먼저 디톡스 해야 될 거는 대장과 소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암 같은 경우는 그렇다 이거예요. 암은 유방암이 왼쪽에 걸리신 분들은 왜 유방암이 왼쪽에 걸린다고 했죠? 아시는 분 계시죠? 유방에 왼쪽 암에 걸려. 그럼 왜 그렇다고 그랬죠? 원인 뭐라 했어? 뭐라고 했었는데 아시는 분 계실 텐데 화병
화병에 걸린 사람들은 왼쪽에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다 이게 잘 참으시고 말 못하고 이런 분들은 왼쪽 유방을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암은 스트레스와 관계가 엄청나게 많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 질투, 배신감, 참는 스트레스, 성냄, 짜증, 갑갑함, 화내지 못하는 성격, 두려움, 부정적인 감정, 겉으로 보기에 천사 같은 사람. 자, 겉으로 보기에 천사 같은 사람 손 들으세요. 겉으로 보기에 천사 같은 분들. 다들 왜 손을 안 드세요? 천사가 아니세요? 네? 손 드셔야지. 겉으로 막, 나는 천사야. 난 너무 착해. 내가 뭐 나무랄 데가 어딨어, 내가 지금. 라고 하는데, 스스로 스스로. 근데 어느 날 보니 암에 걸렸어. 알고 봤더니 너무너무 많이 참았던 거예요. 1, 2년이 아니고 몇십 년간 참은 거죠. 근데 겉으로는 착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썩어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그 감정들을 청소해야 된다는 건데 왜 이게 이렇게 되냐면 우리의 스트레스가 교감신경 아시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부교감신경은 편안한 신경, 교감신경은 긴장하는 신경인데 우리가 경찰차 보면 부교감신경이 작동할까요? 교감신경이 작동할까요? 교감. 경찰차 보면 교감신경이 작동을 해요. 나도 모르게. 그거 막 사이렌이 막 울려 막. 소방서 막 그래 막. 그러면 또 교감신경이 막 또 작동하고 그래요. 근데 편안한 클래식 음악을 들어요. 그럼 어떤 신경이 작동할까요? 부교감. 부교감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많이 릴렉스 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감신경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때도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를 유발하면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교감신경이 딱 긴장해 버려갖고 혈관이 예를 들은 거예요. 10cm였던 게 5cm로 줄어요. 그리고 피가 설탕물까지 끈적끈적하게 변해버려요. 그러면 혈관도 줄고 혈액도 설탕물 같으니까 이게 잘 돌을까요? 안 돌을까요? 안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으면 이제 가지 못하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호르몬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시도 때도 없이 나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면역력이 엄청나게 떨어뜨려지는 거죠. 면역이 떨어지면 뭐가 잘 생길까요? 형이 잘 봐. 어? 염증이 형이 잘생겨. 잘 봐. 네, 염증이 잘 생깁니다. 염증. 면역이 떨어지면 염증이 잘 생겨요. 면역과 염증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염증이 내 장부에 붙을 수도 있고 내가 제일 약한 부분으로 붙죠. 내가 평상시 위가 안 좋아. 그럼 어디에 붙을까요? 위. 위. 위에 붙고 내가 평상시에 장이 안 좋아. 그러면 장에 염증이 붙고 평상시에 폐가 안 좋아. 그럼 폐에 염증이 붙어서 평상시에 알러지 체질 분들은 막 다 가려운 걸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폐 염증. 알러지의 원인은 간 독소와 폐 염증이거든요. 그게 복합적으로 이제 피부로 나타나서 발현을 하죠. 결국에는 면역이 내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면역은 왜 떨어졌을까요? 교감신경.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지금 얘기하는 건 교감신경이 긴장돼 있어서 그러다. 긴장돼 있는 거 왜 긴장될까요?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느끼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사람과 덜 느끼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밥그릇 차이. 밥그릇 차이. 밥을 많이 먹는 사람과 덜 먹는 사람? 스트레스 밥그릇의 차이. 네, 스트레스의 밥그릇 차이 맞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별로 반응이 없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는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제어하는 밥그릇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때는 내 상황이 문제가 될까요? 나의 성향적인 게 문제가 될까요? 스트레스라는 건 성향지. 나의 성향이죠. 나의 성향이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상황도 있겠지만 내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저놈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내가 돈이 있어봐 스트레스를 왜 안 받나? 돈만 줘보라고. 그럴까요? 그분한테 과연 돈이 많게 되면 스트레스 덜 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음. 스트레스를 컨트롤을 못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그분이 원하는 욕구를 해결을 해도 스트레스는 다른 거에서 또 나옵니다. 이제 돈이 아니겠죠. 이제 다른 거겠죠. 내가 아파.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나만? 내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왜 이렇게 내 자식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상황적으로 남이 주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그거를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이에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막 더 종교도 가서 막 찬송도 부르고 막 법문도 매일 귀딱지 않게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대충대충 그냥 살고 싶다. 완벽하지 않게. 크게 웃고 가짜 웃고 노래하고 긍정적 사고를 하게 하려고 우리는 늘상 노력을 해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나왔죠, 답이. 왜 그렇게 해야 된대요? 암 안 걸리려고? 암 안 걸리려고. 네. 왜 마음에 안 걸려요? 여기 면역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대충대충 살면 면역이 높아진대요. 결국엔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냥 완벽하게 하지 말고 내 프레임에 맞지 않아도 그냥 살으라는 너무 거예요. 내 프레임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 프레임에 나도 맞지 않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내 프레임에 맞지 않으면 안 되고 그냥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내 프레임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도 문제가 없어. 내 프레임을 정해놓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암을 다시 생각하면 좋은데 혹만 떼어냈다든지 레이저로 지지기만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몸에 왜 이런 혹이 생겼는가 나한테 질문하는 것이 암의 가장 올바른 접근 방법이고 암은 사형 선고가 아니고요. 감기 걸렸어 하는 것처럼 증상입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예요. 나 자신과 내 주변을 돌아보아야 할 때, 내 생활 습관과 내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경고. 달라지지 않으면 병은 그대로 진행된다. 안 걸리면 사람들이 내동 안 하던 운동을 하고 내동 안 하던 막 유기농 다 찾으러 다니고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일단 뭐 암에 덜 걸리기도 하겠지만 일단 행복하죠. 그죠? 일단. 자, 그래서 암에 혹시라도 우리가 걸리더라도 내 삶을 돌아보라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 점막 누수 증후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이 장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했습니다. 자, 장 점막 누수 증후군 말 그대로 장은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죠.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어딜까요? 심장, 소장, 대장, 네네, 또요. 구목, 응. 항문, 질문. 네네, 맞아요. 입, 네, 눈. 네네, 맞아요. 그게 다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 이 점막들이 누수가 뭐예요? 샌다는 거예요. 샌다.
근데 장 점막이 뭔가가 새서 혈액 안으로 뭔가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올 것들이. 이게 장 점막 누수 증후군인데 뭐가 들어오냐면 분해가 덜 된 거대 단백질 분자들이나 나쁜 요소들처럼 체내에 흡수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장벽을 통과해서 체내로 흡수되는 현상인데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이게 걸려 있어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래서 영양분이 장벽으로 통해서 흡수되어서 혈관으로 들어와야 돼서 비로소 체내에 진입한 거를 장 점막 누수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장 점막을 우리가 예를 들어 사과를 먹었어요. 사과를 먹으면 이렇게 소장, 대장을 거쳐서 이거는 바깥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바깥.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왔긴 했지만 바깥이에요. 진정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 어디냐면 혈관 안으로 사과의 영양소가 들어가야 돼요. 혈관 안으로. 근데 사과의 영양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 점막이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점막에 염증이 생기면 상피세포가 부풀어 오르면서 단단한 결합 조직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느슨하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쫀쫀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먹었던 단백질 분자는 엄청나게 큰데 그게 혈관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걸 이 증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점막이 점막이 이렇게 염증이 생긴 원인, 얇아지는 원인. 첫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스트레스와 영양이 정답이에요. 우리 몸의 가장 큰 메커니즘은. 이게 스트레스와 코르티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이 뭐라고요? 그렇지. 코르티솔. 왜냐면 코르티솔은 나쁜 호르몬이 아니에요. 좋은 호르몬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 몸이 손상되는 걸 코르티솔이 막아주기 위해서 나오는 애예요, 얘가. 그런데 코르티솔이 조금 나와줘야 되는데 맨날 나와요, 맨날. 왜냐면 내가 스트레스를 맨날 받으니까. 그 인슐린이 음식이 들어왔을 때 적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인슐린이 맨날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인슐린 저항력이라고 그러죠. 정확성.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죠. 인슐린이 당뇨에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인슐린이 저항을 받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다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코르티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화내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못 자거나 뭐 피곤하거나 육체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를 계속 혹사시키면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과 혈관이 다 벽이 얇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 점막이 느슨해지고 두 번째는 스테로이드 약물. 스테로이드 약물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네네, 맞아요. 관절과 관계된 진통제에 많이 들어있어요. 또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피부, 감기, 피부와 관계된 거기에 스테로이드 약물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1, 2, 3로 쓰는데 처음부터 3를 쓰진 않아요. 가장 약한 거. 완을 쓰죠. 완을 써가지고 얘가 이제 그냥 살짝만 쓰는 건데 이게 듣지 않으면 두 번째를 쓰고 이게 듣지 않으면 세 번째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정신없이 붓기가 있고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성 아토피로 가는 건데 이런 스테로이드 약물을 계속 먹게 되는 경우 장내 점막이 얇아진다. 소염 진통제 장기간 복용해도 얇아진다. 세 번째는 장내 세균이 불균형이 생겨요. 그래서 유해균들이 많아. 장이 안 좋아. 좋은 균이 없어. 그러면 장 점막이 공격을 받는 거죠. 술도 많이 먹으면 그렇게 되고 네 번째는 글루텐이에요. 글루텐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밀가루라고. 우리가 좋아하는 칼국수, 만두, 라면, 파스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짜장면.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거의 밀가루로 살고 있는데. 자, 밀가루에 글루텐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이 글루텐이 우리 장을 다 완전히 나쁘게 만드는데
글루텐을 먹게 되면 장벽에 찰변이라고 있어요. 찰변. 붙어서 안 떨어지는 변, 끈적끈적한 변. 내가 어느 날 대변을 봤는데 대변 그 변기에 물을 내렸는데도 변이 탈싹 달라붙어 있어 안 내려가. 그걸 찰변이라고 해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냐면 내 대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대장에 찰싹 붙어 있어서 안 떨어져. 그걸 떼야 돼요. 그걸 떼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밀가루를 먹게 되면 장벽에 탈싹 달라붙어요. 거기서 막 다 썩게 만들어. 염증이 많아져요. 자, 이렇게 장내 염증이 많아지는 밀가루, 이걸 많이 먹게 되면 비타민 B군, 우리가 비타민 B군을 많이 먹어야 젖산, 우리가 피로물질 같은 것도 많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혈중에 효모시스테인 농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가슴이 갑자기 막 부정맥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가면 협심증 검사를 하는데 뭘 검사를 하냐면 효모시스테인 농도를 갖고 협심증을 판단을 해줘요. 그 레벨이 높아져 있으면 이 사람을 협심증으로 진단을 하고 이게 점점 심하면 심근경색이 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원인을 일으켜주는 게 비타민 B6, 9, 12예요. 그러니까 이 비타민 B군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 효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혈관이 경련이 잘 일어나요. 혈관 경련. 근데 만약에 관상동맥, 심장으로 들어가는 관상동맥에 경련이 일어나면 아웃인 거예요. 심장마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먹은 밀가루 글루텐이 이렇게 장내 염증을 많이 일으키게 해서 효모시스테인 레벨까지 간다는, 심장마비까지 갈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군 함량이 많은 것을 드셔야 돼요. 식사도 그렇고 건강식품도 그렇고. 그래서 비타민 B군은 상당히 우리 한국인들은 간에서 나오는 효소가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소화 효소가 적어요. 외국인들은 간 사이즈가 커가지고 그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단백질을 늘상 먹는데도 괜찮죠. 우리나라 그렇게 먹었다 다 썩었다 난리 났을 텐데 장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서양인들은 장 길이도 짧고 간에서 소화 효소를 많이 분비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소화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장의 길이가 길고 간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가 적어요. 외국인들에 비해서. 그래서 육류 식사나 지방 식사를 많이 하게 될 경우 발효가 안 되고 다 많이 썩어요. 장에서. 그래서 막 독소가 만들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의 함량이 높은 걸 먹어야 돼요. 그걸 분해시켜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혈중 그런 농도 같은 게 효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아져서 비타민 B군 퍼센테이지가 많은 걸 먹어라 라고 하는 게 그 이야기예요. 비타민을 고르실 때는 B군 함량이 높은 걸 꼭 드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장 점막 누수군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4차례에 걸쳐서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했는데 결론은 최대한 자연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제어하는 그 나의 그릇을 좀 더 키워내고 그리고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좀 긍정적이고 느슨하게. 우리 첫 시간에 북커서도 작년에 프레임 했잖아요. 프레임. 프레임이 뭐예요? 프레임? 고정, 응? 고정관념. 고정관념.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아, 쟤는 저래서 문제야. 아, 저건 왜 저래? 결국에는 내가 분홍색 안경을 쓰면 분홍색으로 보이고 내가 검정색 안경을 쓰면 검정색으로 보이고 근데 내가 분홍색 안경을 쓰고 다 세상이 분홍이다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프레임의 함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파란색 안경을 쓰고 봐. 나는 분홍색 안경을 쓰고 있는데 근데 분홍색 안경을 쓰고 다 내가 옳다고 그래요. 나 분홍색이 다 옳아. 파란색 니네 다 문제야. 검정색 너도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프레임의 함정인데요. 그 프레임을
정말 나는 어떤 프레임을 과연 갖고 살아가나. 내가 나를 괴롭히는 프레임은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여기에 북콘서트에 들어오시면, 다양하게 저희가 책을 봅니다. 이제 건강책도 보고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훈련도 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서적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책들을 하고 있어요. 삶의 지혜에 관한 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철학책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있는 우리 북콘서트 한 달에 첫 주에 시작을 해요. 한 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북콘서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호선님께서 환자혁명 마치면서 우리가 다 함께 나는 이게 제가 오늘 강의를 한 게 아니라 오늘 이제 건강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됐는데 나는 환자혁명을 보고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실천사항 한 가지씩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방 강사님이 말씀하신 나는 어떻게 보겠다라는 예, 마음다짐을 하셨죠? 금방? 순간? 네.